불과 저번 주 새벽 특전사로 복무했던 7년의 삶을 모두 뒤로하고 북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였고 두만강은 얼어붙어 마치 검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12시 50분 근무 교대 직후에 딱 20분 틈을 노렸습니다. 특전사 시절 수없이 반복하던 산악기동과 야간 은폐수를 이제는 체제가 아닌 제 생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특수부대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은 의무였고 질문은 금지였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바로 사상 검열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얼음 위를 지날 때 발밑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뒤편에서는 조명탄이 하늘을 갈랐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숨을 죽였습니다. 붙들리면 끝이다. 나뿐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전사 출신이 탈북하면 가족까지 연루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단 30분 만에 북녘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의문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결단이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자랐습니다. 국경 가까운 도시였지만 당에서는 늘 원수님 품속의 철벽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던 해산의 진짜 모습은 그런 구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름이면 산에서 내려오는 먼지가 장마당까지 가득 끼었고 겨울이면 연료가 없어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집들만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충성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을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작은 생활용품을 팔았고 아버지는 군관 출신이라 늘 군대 이야기를 하며 저를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미 군대만 가면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 마주치는 풍경은 그 말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는 굶주림에 지친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장사꾼 동무친구 어머니가 오늘은 한 푼도 못 벌었다고 중얼거리며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국가에서 주는 건 명절 때 나누는 술 한 병과 과자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에서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해산에서는 누구도 그런 의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군 체육반에서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한 말, 무여가 체력이 곧 정치성이다라는 말을 믿고 더 빠르게, 더 멀리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전사 예비학교 선발조가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줄 세우고 달리기, 철봉, 사격 자세를 차례로 검사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나름 잘 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우리 집에서 영웅이 나왔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앞으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친구 철수가 겪는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뒤 학교에서 점점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묻는 순간 우리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이 나라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너무 쉽게 바뀐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특전사 선발 통지를 받은 날 담임 교원은 저를 복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무여가, 너는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너희 같은 데 들어가는 동무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조사 들어간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담임은 이미 그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맞겠지. 군대 가면 힘을 가지면 우리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테니까. 그때의 저는 세상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산의 가난한 골목과 장마당의 먼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자란 모범 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결국 특전사로 들어가며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특전사로 입대한 첫 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들을 겪었습니다. 새벽 4시에 뛰쳐나가고 겨울 산악지대에서 며칠씩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버텼습니다. 그 세계는 제가 상상하던 영웅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훈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빛 하나까지 살피는 정치지도원이었습니다. 특전사 신병훈련은 철저했습니다. 체력, 사격, 기동훈련은 말 그대로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사상투쟁학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마다 사상 발표를 해야 했고 동무가 조금이라도 자신 없는 목소리를 내면 지도원은 왜 혁명 정신이 약해졌는가라며 나무랐습니다. 어떤 날은 한 동무가 발표 중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아파서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동무는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각성하게 된 계기는 어느 야간 기동 훈련 중이었습니다. 저희 분대가 국경 인근 주민구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저는 우연히 허물어진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것은 마른 옥수수 몇 알과 낡은 솥뿐이었습니다. 그 집의 어린애는 우리를 보며 놀랐는지 문 뒤에 숨었는데 뼈만 남은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지킨다는 말을 수도 없이 외웠지만 정작 인민은 저렇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 한쪽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분대에서 가장 성실했던 동무 한 명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훈련장에서 남은 감자를 주워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정치지도원은 분대 전체를 모아놓고 사상 불순분자는 반드시 속아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동무는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우리를 하나의 동무가 아니라 부품처럼 다루는 곳이구나. 하루는 잠시 쉬는 시간에 고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여가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마라. 여기선 생각이 죄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충성하면 행복해진다고 믿었던 제 과거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았던 주민들의 현실, 동무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광경, 두려움 속에서만 유지되는 질서. 이 모든 것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입대한 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속 의무는 불안에서 결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사라지는 일은 너무 흔했고 심지어 지도원들조차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래 버티면 저도 언젠가 이유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내부 감사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간부 몇 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책임을 몇 명의 병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병사 중 한 명이 제 가까운 동무였습니다. 그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전출 명령을 받고 어디론가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선지를 모릅니다. 다만 돌아온 동무는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상에 누워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는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곳에서 오래 있을수록 언젠가는 내가 누명 쓰고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결심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불안과 분노가 한 점으로 수렴된 결과였습니다. 탈출 준비는 매우 조심스럽고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감시 교대 시간을 수개월 동안 기록했습니다. 특전사였기 때문에 경계구역의 구조, 감시 장비의 취약점, 순찰 루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 그것을 탈출에 쓰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다음은 신뢰할 만한 접선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부대 밖의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유 있는 휴가가 아니면 지도부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를 만들어 어렵게 집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해산으로 내려간 그날 밤 저는 장마당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너 특전사 맞지? 그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로 국경 넘는 건 쉬울 수 있어. 하지만 실패하면 너도, 너 가족도 끝이야. 마음 단단히 먹었나?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탈출을 향한 준비를 더욱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번 주 제가 수개월 동안 계획해온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번 주 새벽 12시 50분. 그 시간은 순찰 교대가 이루어지는 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득했던 모든 기동수를 생존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긴장 때문에 손끝이 마비된 것 같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먼저 경계구역 첫 구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눈은 얇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발자국이 남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과 무릎을 이용해 체중을 분산하며 기어가는 방식으로 이동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눈 위에 하얀 입김이 번져 감시에 포착될 수 있어 최대한 얕게 호흡했습니다. 두 번째 감시 초소 근처에서 갑자기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눈 속에 파묻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치익하고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서 초소 근무병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지금 뭔가 움직이지 않았나? 바람 때문이겠지. 추우니까 얼른 돌아가자. 그들이 다시 안쪽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적외선 감지 장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훈련 때 지도원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눈 위에 붙어 움직이면 감지율이 떨어진다. 저는 배를 바닥에 밀착시키고 거의 미끄러지다시피 전진했습니다. 눈은 차갑고 축축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만강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엔 바람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 얼음이 딱딱하고 울렸고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국경 전체에 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살짝 내려앉으며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속력을 더했습니다. 해안선을 넘었을 때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조명탄이 다시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 빛을 등지고 중국 땅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30분이 끝났습니다. 저는 결국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이고 북송은 사실상 사형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닿은 직후부터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북한 경비병의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국 공안의 북송 규정이었습니다. 붙잡히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지점까지 가기 위해 저는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중국 쪽 마을은 조용했고 길가에는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개가 짖는 것은 이곳에서 탈북자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발걸음마다 주변을 살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뒤 저는 농가 헛간으로 숨겨졌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볏짚 냄새 속에 숨으며 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세져서 조금만 잘못해도 북송이야. 무역이 긴장 늦추지 마. 며칠 뒤 우리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 건물에 숨은 날도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 창틈 사이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혹시 들켰나? 제 심장은 밤새도록 뛰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국도 아래 배수로에 숨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뜩였고 중국말로 거기 누구 있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진흙 위에 엎드린 채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조금만 움직여도 들켜.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이동해 결국 동남아로 가는 루트의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희미한 희망과 깊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끝까지 가야 한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지옥을 연기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달리고 언제든 잡혀 끌려갈 수 있는 공포가 매 순간을 뒤덮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난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경유 한국행 루트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공안 대신 무장경비대와 범죄 조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램프 없는 손전등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밀림은 숨을 쉴 때마다 습기가 들이찼고 작은 벌레 소리도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어떤 날은 빗소리가 너무 거세서 서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중간에 물자 중개인들이 우리에게 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비대가 많으니 기다려야 해. 잘못 움직이면 다 죽는다. 그 말에 일행 모두가 입술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국경 근처에서 우리는 무장단체를 피해 숲속 웅덩이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우리 쪽을 비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탈북자들 숨어 있다. 살아있으면 나와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특전사 시절에도 이런 공포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국경선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온 인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만 지나면 더는 북한 주민이 아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뛰어들었고 뒤에서 경비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 살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 창밖에 펼쳐진 밤하늘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장 처음 느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 뒤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 만져보았습니다. 지문으로 잠금이 풀리고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안내원 동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껏 물어보고 마음껏 말해도 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말을 잘못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칸마다 가지런히 놓인 수많은 음식들, 가격표, 계산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이 정도면 꿈 아닌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천천히 오세요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공부도 시작했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특전사였던 저에게 한국의 자유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존엄성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듣는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속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도 되는 세상. 그것이 제가 찾고자 했던 미래였습니다. 지금 저는 가끔 두만강 얼음 위를 달리던 그날 새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때 달려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제는 자유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